네, 1교시 때는 우리가 욕망과 욕구 사이를 살펴봤어요. 욕망이 과도하게 팽창되었을 때 모두 다 패망에 이르른다는 것도 충분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메인 도서로 선정한 구루망국 알란사바를 가지고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어요. 예, 이 책을 지은 윤지혜 작가는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주 기획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대단한 작가인데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바람에 우리는 앞으로 작가님을 책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 책의 배경은 중동 지역쯤으로 볼까요? 사막이 있고 이 등장인물의 옷차림이나 생활 환경을 보면은 사막쯤으로 보입니다. 중동.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에 나오는 배경을 꼭 국한해서 여기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 일상생활로 그 공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등장인물도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소는 작가가 필요에 의해서 그 장소를 그릴 뿐이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채택하지만 독자들은 그것을 우리들의 생활로 대비해야만 훨씬 더 확장되고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구체적으로 욕망과 욕구로 이어지는 두 인물 인간형이 비교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조되는지는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요. 이 책의 시작은 속표지부터 진행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 낙타를 아들 씨가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장에 갑니다. 아마도 이 짐을 팔고 돈으로 받고 오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가족들도 뒤에서 전송하고 배웅하고 있어요. 집도 아주 막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평범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그 삶의 공간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소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야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야자수 자체는 자연이고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책 속으로 들어가면 구름이 야자수로 변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뒤에서 다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만 봐도 아들 씨의 욕구라고 할까요? 아들 씨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별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아들 씨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듯이 아들 씨가 장에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표정을 봐서 아들 씨가 잠깐 놀라기는 해요. 하지만 아들 씨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겠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들 씨의 관점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들 씨는 이런 일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닥 동요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아들 씨는 이런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이 자기 삶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묵묵하게 자기 생활, 자기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거대한 구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권력이나 또는 욕망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달성 부르면 다 몰려들죠. 그리고 작게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요. 더 크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들고 이슈화 시킵니다. 그 자체는 권력 덩어리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씨의 시선과 방향,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고 가는 사이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구름은
차차로 여러 모습으로 바뀝니다. 야자수로도 바뀌고 거대한 아이스크림으로도 바뀌고 솜사탕으로도 바뀌고 그렇게 구름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찾아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구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는 이제 사방팔방에 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도 몰려오죠. 또 과학자도 몰려옵니다. 상업인도 몰려오고 땅 주인까지도 몰려와요. 기자는 원하는 게 뭘까요? 토픽을 제일 빨리 보도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고, 또 과학자는 뭐예요? 이렇게 구름이 떨어진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세상에 알리고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저마다 갖고 있는 욕망들은 각자 더 나아가지고 더 많이 취하고 싶은 것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들 씨는 장 쪽으로 갔던 게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들 씨는 바라보는 모습도 너무나 평범해요. 여기에 몰려든 사람은 장사꾼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화살을 쏘는 사람도 있고요. 조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그 많은 종류들의 사람들이 와 있지만 아들 씨는 그냥 힐끗 쳐다보고 자기 길을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시간과 사건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집어넣어 봅니다. 아들 씨는 한 번만 장에 갔다 돌아왔을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아들 씨는 여러 번 갔다 왔을지, 1년이 지났을지 10년이 지났을지는 우리가 각자가 저마다 그 안에 이야기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아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이 구름이라는 것이 떨어졌을 때 일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제국주의가 만들어질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 세계를 지배하고 놀라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렇듯이 역시 이 구름이 화려한 구름, 변신하는 구름이 일순간에 잠시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잘못 보면은 아들 씨가 갔다 온 사이에 일어난 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또 다시 입증을 하죠.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시간의 경과가 생략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 씨는 또 자기 가져왔던 것을 다 팔고 집으로 가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경과는 생략되어 있어요. 급기야는 땅 주인이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 내 땅. 그러니 당신들은 구름을 돈 주고 사가라. 이렇게 외치고요. 또 조금 지나면 공권력이 등장을 해요. 공권력이 와서 아들 씨를, 카딜 씨를, 땅 주인인 카딜 씨를 크레인으로 잡아 올려버립니다. 뭘까요? 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여기는 나라가 알아서 할 거야. 꼼짝하지 마. 이거죠. 공권력이 개입된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작은 나라는 당연히 더 큰 나라가 들어오겠죠. 큰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국가의 권력을 찾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이들은 계속 팽창되어 나가고 이 거대한 그 상징적인 구름은 이 세계인들이 집중시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구름이 사라집니다. 욕망이 끝날까요? 네. 구름이 사라지지만 보세요. 아들 씨는 또 장에 갔다가 돌아가고 이제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끼 낙타까지 데리고 가네요.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이 정말 별일이 일어났지만 태산이 무너질 것 같은 또는 태산이 솟구칠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들신의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이제는 성장한 거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나가고 식구도 늘어나면 그만큼 어떤 경제적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낙타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집어넣죠. 마치 해나 세상은 아들 너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격려하는 그런 색채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구름이 떠나버린 자리에 여기서 몰려든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을까요? 오, 구름이 떠났어 하고? 그건 아니겠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역시 토픽을 노렸지만 별 볼 일 없는 기사를 쓰고 삼류로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을 탐구하러 왔던 과학자는 아무것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터벅터벅 돌아갔을 것이고, 땅 주인이라고 외친 사람도 별 소득 없이 갔을 것이고, 여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목표와 욕망을 가지고 왔지만 빈손으로 갔고요. 빈손이 외에도 그렇게 행동했던 뒤에는 책임도 따르겠죠. 욕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대로 이끌려서 이렇다더라 소문 듣고 간 사람들의 모습의 끝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것들이 뭘까? 바로 인물의 동선, 표정, 방향 이런 것들로 더 많은 풍부한 서사를 형성할 것이고,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 대비되는 인물들은 어떤 욕구를 채워나갔을지, 욕망을 채워나갔을지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은 어떤 그 감수를 해야 했을지도 독자는 충분히 공감하고 통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넓고 크게 많은 이야기들을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좋은 통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문학을 공부해서인지 이렇게 그림 안에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전개되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이 그림책의 메시지는 결국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기 동기를 충족해 나가기. 네.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동기,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은 가는데 내가 가지 않을 때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더 많은 걸 제공해 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에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일까?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도 될 일이죠. 또한 타자에 집중된 삶과 욕망은 결국은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책, 더 시크릿 룸, 비밀의 방. 이 작가는 유리 슐레베츠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티베트권 쪽으로 피신해서 살아온 덕분에 유리 슐레비치에게는 동양 철학이 좀 많이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림책들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도 이 작가의 팬들이 많죠. 저 역시도 슐레비치의 책은 많이 모으고 읽고 싶어 합니다. 특히 비밀의 방 이 책을 더 많이 좋아하죠. 배경을 봐보면 아까 그
구르만국, 알람샤바처럼 사막입니다.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슬람의 문화가 있어요. 아까 그 책과 비슷합니다. 차림새도요. 낙타를 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 안에 있는 공간은 우리의 환경과 대비해서 읽어본다면 우리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이다라고 그치지 말고 소환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왕을 보세요. 높은 위치에서 거드름을 피우듯 노인을 만나서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당신은 왜 머리는 하얗고 수염이 까맣냐고 묻죠. 이 현이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늙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별일도 아닌데 왕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대답이. 그래서 자기를 100번 만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 최고 대신이 맞이하죠. 어디 다녀왔냐 하니 너는 알 필요도 없다. 말한다 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마치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왕이 말합니다. 최고 대신은 조바심이 나겠죠. 극도로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받은 것에 대한 분노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이 현인을 만나고 결국은 답을 찾아옵니다. 왕이 현인을 불러 왜 너는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했을 때 동전 100개에 그려진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현명한 줄만 알았더니 지혜롭기까지 하는구나라고 하고 재물을 보는 일을 맡깁니다. 이 질투의 눈이 먼 최고 대신은 결국은 이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현인의 집에 가면 비밀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팔랑귀인 왕은 진짜인가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창고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생각의자, 빈 의자만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지? 라고 하니 저는 늘 오늘 하루를 반성합니다. 욕심이 과했는지 아니면 일을 성실하게 잘했는지. 이 현인의 목에 걸려진 목걸이와 최고 대신의 목에 걸려진 목걸이는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두 인물은 같은 인물을 따로 묘사했을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 대신이 매일매일 반성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다스려가면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살아갔더라면 그렇게 정말 그 악마처럼 변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현인이 매일매일 생각의자에서 반성하고 하루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최고 대신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요? 욕망은 끊임없이 커져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책도 두 인물이 아주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만 봐도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는 그림책으로만 국한해서 기승전결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을 매개로 확장하는 게 저의 인문학의 코드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이 그림책의 테마와 어울리는 욕망에 어울리는 다른 장르를 가져와 봤어요. 그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에 모르는 사람은 대화에 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죠. 벌써 기생충보다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것의 제작사가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 오징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세상이 마치 약육강식의 서바이벌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징적이죠. 물론 우리가 잊혀져가는 옛날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그 게임으로 이 게임이 진행되고는 있고 그 게임의 패배자는 죽습니다. 이 영화를 뭐 19세 미만 19금으로 정해놓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오징어 게임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겉만 보면은 위험해 보여요. 너무나 파괴적이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게임에서 지는 죽음은 죽음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사실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한다면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떤 경쟁에 밀리게 되고 삶의 패배자가 됐을 때는 회생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상징을 못 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를 어른이 동행해서 같이 본다면 영화 감상의 지도를 해가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니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질문을 던져줄 만한 충분한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놀랬던 건 그 노인의 이야기예요. 노인이 이 영화에 이 게임을 기획할 때 이 게임의 최고 승자였던 주인공에게 왜 이 병실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때 기권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게임의 기획자다.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추진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가니 젊었을 때 심장이 뛰었던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전투를 하면서 나도 그거를 느껴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죠. 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엔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후의 승자가 번 돈은 그 포상받은 거액의 돈은 같이 게임했던 동료들의 죽은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탕주의를 노리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악마는 없었어요. 처음부터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게임을 하다가 져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았으면 도태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은 최후의 승자도 큰 돈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을 나누어서 그 패자들의 일부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게임장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악의 산실인 여기를 경찰과 손을 잡고 꽤 부수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안티자들이 되게 있기도 해요. 아주 나쁜 영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코드에 맞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쪽에 집요하게 압축시켜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네. 또 하나 볼까요? 명월관입니다. 잘 아시죠? 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밀정, 덕혜옹주,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교계의 1번지로 명월관을 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기가 배경으로 등장하죠. 여기에는 수많은 권력자들, 당대의 일본 앞잡이들, 또 일본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죠. 거기에 마담으로 있는 박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었고요. 한때는 그는 이기붕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한 출신이었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고 어찌어찌해서 일본으로 갔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까지 돼서 이중 스파이를 하죠. 그리고 박마리아와 이기붕은 나중에는 이승만 정부 때
정말 우리나라를 부패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부패를 저지러 가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이화여대 출신의 여자들도 많이 그 정치인들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한때는 이화여대가 정치의 일본지라는 말까지 날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들이죠. 전부 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책이 멋있었던 건 많은 책들은 좋은 인물들을 묘사해서 후대가 보고 본받게 하는 책들이라면, 이 책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을 넣어서 타산지석을 삼게 하는 거죠. 어떤 타산지석이 되냐. 이렇게 당대의 자기 명예와 권력,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후대에게 비판을 받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 고개 들고 못 살아요. 물론 한때는 친일파들은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거지처럼 산다는 말도 많이 나돌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들은 영원히 매국노들이고 나쁜 인간들이죠. 결국은 시간의 파멸이에요. 시간의 파멸.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지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만 봐도 무엇인지 알죠?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4차 십자군 전쟁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전쟁문화사에서 최고로 치욕스러운 전쟁으로 꼽습니다. 이제 그 십자군들이 이렇게 이슬람을 공격해 가는데 결코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다시 십자군을 모으자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영주들, 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3만 명의 십자군이 모일 거라는 예측을 하고,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베네치아 쪽에다가 선박 의뢰를 합니다. 배를 타고 공격하기 위해서. 베네치아는 이슬람과도 무역을 하고 십자군 지역과도 무역을 하는 이중무역을 한 바람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당시 다 힘들었는데 베네치아만큼은 재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모아진 십자군은 3만 명을 예상했지만 15,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돈을 들여서 선박을 만들었지만 손해를 볼 수 없는 도제 단돌로는 십자군들에게 이제 책임 추궁을 합니다. 십자군은 뭘 원하느냐? 그러니 단돌로가 한 얘기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인 차라 지역이 우리가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빼앗겼다. 그것을 다시 빼앗게 해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니, 십자군의 수장인 보니파니가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십자군을 그 차라 지역을 공격해서 빼앗아 옵니다.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뭐냐 이게, 같은 십자군을 믿는 동족들한테 총뿌리를 공격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다. 신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파문을 시킵니다. 그런데 덕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비잔틴 제국에서 알렉시우스 3세, 그러니까 엥겔루스의 형이, 동생인 황제로 있는 엥겔루스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눈을 빼버리고, 아들 알렉시우스 4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알렉시우스 3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알렉시우스 4세는 아버지의 원수도 갚아야 되고, 자기가 다시 황제가 되어야 되고, 분노로 몸부림을 치다가 어쩌다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는 파문을 당하고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 십자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동로마를 쳐달라. 그리고 나를 황제의 자리로 올려주면 우리는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고 여기는 로마 카톨릭교를 믿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대립되었지만 로마 카톨릭교로 바꾸면서 당신들에게 여기에 권한을 주겠다. 어때요? 십자군들은 이게 웬 떡인가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자기의 아군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인 십자군 팀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다 털어내요.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이 내려와서 프랑크 제국을 만들고 종교로서의 모든 철학이 집중돼 버리지만 비잔틴 제국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죠. 군대 황제 교황주의로 있었기 때문에 그닥 서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예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훌륭한 유산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뜯어가 버려요. 그리고 공격지가 이슬람 제국이었는데 비잔틴 제국이고 거기에 동족을 학살하고 겁탈하고 살생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런 정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세계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의 일본으로 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욕망의 트라이앵글이죠. 베네치아, 십자군,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알렉시우스라든지 이런 트라이앵글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희귀의 히스토리를 남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루망국 알람사하바를 가지고 쭉 역사와 영화, 책 다 연결해 보았고 1교시 때는 그림책도 또한 그 욕망과 욕구에 대한 정의도 살펴봤어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의 마음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가다듬어 보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조금은 지도를 그려 주었길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좋은 시간 가졌길 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